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한밤중 아내의 수상한 외출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질투하는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각시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처럼 하루 종일 붙어 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목이 말라 깬 신랑이 곁에 각시가 없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잠깐 뒷간에 갔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집 전체를 다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각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인기척이 들리자 신랑은 얼른 자는 척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각시가 살포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각시에게서 지금까지 도무지 맡아본 적이 없는 기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썩은 비단 냄새 같기도 하고 차가운 흙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또 오래 묵은 관짝을 열었을 때 나는 듯한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각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지만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숨을 고르며 참고 있었으나 가슴이 서늘해져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이 조심스레 각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없었나요? 각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신랑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저께 저녁밥 먹자마자 졸려서 한 번도 안 깨고 곤히 잤는데요. 밤새 당신 옆에서 잔 사람을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어쩐지 그 웃음이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각시가 한밤중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신랑은 각시가 밤마다 몰래 어디를 다녀오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인가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근심도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밤 신랑은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일부러 깊게 자는 척하다가 아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밤 12시를 넘긴 어느 시간 아내가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고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신랑은 숨을 죽이고 아내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가 몹시 마려웠습니다. 미리 볼 일을 봐놓아야 했었는데 계획성이 없는 자기를 탓하면서 뒷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각시는 신랑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흙마루 밑에 파놓은 저장굴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시퍼런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정신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조심스레 각시를 뒤쫓아갔습니다. 한참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던 각시는 갑자기 어떤 묘지 앞에 서더니 몇 바퀴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런 다음 산에서 내려와 마루 밑 저장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혔지만 신랑은 얼른 방으로 들어와 자는 척하고 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이 기이했지만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번에 각시는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각시는 커다란 장독 하나를 열더니 그 안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늘귀에는 실이 꿰어져 있지 않았는데 각시는 허공을 향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각시는 땅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귀퉁이를 잡더니 그 그림자 귀퉁이를 담장 밑에 핀 민들레 그림자에 대고 꼼꼼하게 꿰매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심, 조심, 떨어지면 안 되지. 각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마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림자와 그림자를 잇는 기이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신랑이 숨죽여 지켜보는 동안 각시는 마당의 모든 그림자를 하나로 엮은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늘을 다시 장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실타래를 감듯 허공을 휘휘 저어 품에 넣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각시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꿈에는 온 세상이 비단 한 필로 이어져 있더군요. 참으로 포근한 밤이었어요. 마당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그림자들이 제자리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바람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신랑은 오늘도 각시의 뒤를 쫓아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각시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잠시 사방을 살피더니 갑자기 고양이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각시는 태연하게 지붕을 타고 올라가 굴뚝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정성스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각시는 빈 종이를 향해 절을 3번 하더니 갑자기 굴뚝 구멍에 대고 나직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새야, 굴뚝새야. 아랫마을 우물가에 구름 한 점 던져두고 오너라. 신랑은 각시가 혹여 떨어질까봐 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았지만 각시는 한참 동안 정체 모를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다시 가볍게 내려와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시는 여느 때처럼 평온한 얼굴로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신성과 함께 구름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참 가뿐하네요. 신랑은 싱긋이 웃으며 각시의 뽀얀 버선발만 바라봤습니다. 신랑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저주나 아니면 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밤이었습니다. 각시는 장독대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 끝에 실 한 가닥을 묶고는 우물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신랑이 훔쳐보니 각시는 낚시꾼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질이 오네? 왔어. 각시는 힘차게 빗자루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빗자루 끝에 걸려 올라온 것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달의 그림자였습니다. 각시는 허공에서 파닥거리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사래를 치더니 그것을 앞치마에 소중히 담아 장독 안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이 슬쩍 장독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평범한 간장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각시는 아침 식사를 내오며 생긋 웃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국맛이 참 달지요? 어젯밤 꿈에 달덩이를 낚아 올려 장독에 넣어두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도와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 산사에 도력이 높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 절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큰 스님을 뵙고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사부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보살의 경우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사람의 영혼이 거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사람의 머리에 있다가 밤이 돼서 사람이 잠이 들면 콧구멍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거미가 경험하거나 본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은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합쳐서 2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는 재앙을 만드는 거미라고 합니다. 보살님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중에 한번 살펴보시지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각시가 잠들자 신랑은 일어나서 잠든 각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각시의 콧구멍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미였습니다. 왼쪽 콧구멍에서 한 마리가 펑하고 나오자 조금 있다가 오른쪽 콧구멍에서 또 한 마리가 펑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 또 한 마리가 펑, 그렇게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거미들은 줄을 지어 문틈 사이로 나가더니 새벽녘이 되자 다시 방문 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문턱에 막혀 녀석들이 자꾸만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신랑은 옆에 있던 저립대를 방문턱에 걸쳐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미들이 그걸 타고 쪼르르 방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각시의 콧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오른쪽 콧구멍 속으로 쏙, 또 한 마리가 왼쪽 콧구멍 속으로 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미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신랑이 저립대로 내리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깬 각시가 기지개 켜며 말했습니다. 참말로 이상스러운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인데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강물이 복새물이 되어서 무섭게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무 큰 놈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놔주어서 내가 얼른 건너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너무 닮았던 것 같아요. 나 아니에요. 내가 왜 당신 꿈에 나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신보다는 조금 얼굴이 덜 생긴 것 같기는 했어요. 그날 이후로 각시는 한밤중에 나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큰 스님의 말대로 보통 사람은 양쪽 콧구멍에 거미가 한 마리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시에게는 한 마리가 더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리만 있으면 거미의 주인은 집에서 자고 거미의 행동은 주인의 꿈이 되었을 텐데 한 마리가 더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한 마리가 조화를 부려 각시를 깨워서는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그 여분의 거미를 죽임으로써 각시는 마침내 밤의 출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물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부군이 남긴 노트의 내용을 읽기 위하여 글을 배운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작은 거실. 춘자 할머니가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82살의 춘자 할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운 것을 자랑 삼아 살아왔습니다.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할머니는 아들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손자의 사진에도 예쁘다는 말만 할 뿐 사진 밑에 적힌 긴 문자 메시지는 읽을 줄 모릅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사진을 보고 미소 짓지만 그 밑에 문자는 읽지 못해서 그런지 씁쓸해한 표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락을 청소하다가 평생의 반려자였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의 내용을 읽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할머니는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다음 날 춘자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춘자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한글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모인 저녁 식탁.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받아온 가방과 한글 교재를 꺼내 놓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기, 나 내일부터 복지관 다니기로 했다. 한글 좀 배워보려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연세에 한글을 배워서 뭐 하시게요? 이제 눈도 침침하신데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보면 제가 어머니 고생시키는 줄 알아요. 아니, 그냥 내 이름 석자라도 제대로 쓰면 해서. 이름이야 제가 써드리면 되죠.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노인정 가서 화투나 치면서 노세요. 그게 더 건강에 좋아요. 아들의 무심한 말에 할머니는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냥 일어납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 제 어미의 평생의 한이자 부끄러움이며 글을 배워서 죽은 영감이 남긴 글을 제 힘으로 읽어보려는 그녀의 소원을 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네 배로 난 자식이지만 춘자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가족이 다 잠든 늦은 밤입니다. 8살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의 방으로 살며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바보야. 내가 가르쳐 줄게. 민준이는 자기 필통에서 제일 아끼는 연필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줍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 굳은 손마디에 할머니는 힘을 주어 봅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아와 어의 차이를 가르치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한 꼭지 들려줍니다. 아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 방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봅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손자가 알려준 대로 민준, 아들 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려다 멈칫합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과 덜덜 떨리는 손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준 용돈 봉투 뒷면에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을 본 아들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귀찮은 일이라 치부했던 어머니의 배움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몸부림이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글 교실 첫날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는 몇 사람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르신들 자기 이름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춘자 할머니는 손이 떨립니다. 82살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 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발음을 가르쳐주고 할머니는 입술을 움직여 치읓, 우, 니은을 따라갑니다. 검은 실선으로 그려진 글자 위에 손가락을 대고 모양을 익힙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종이 위에 선이 휘어지고 뭉개집니다. 춘자 할머니의 쩔쩔매는 모습을 본 옆자리에 나이 든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격려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린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며칠 후 춘자 할머니는 비로소 또박또박 춘자라는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춘자라고 적은 노트를 거울 앞에 들어 올렸을 때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춘자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마치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일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이름은 더 이상 남의 말이 아닙니다. 어르신 손으로 쓴 자기의 말이자 자기의 이름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정말 춘자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자 학습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힘을 되찾는 과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춘자 할머니는 손자 민준이에게 배운 글씨를 자랑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적은 춘자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글자가 예뻐요. 춘자 할머니가 한글 교실에서 자음과 모음을 어느 정도 익힌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불러본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 이름을, 어느 할아버지는 아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연필을 쥐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많이 불러본 이름은 춘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닙니다.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왜 안 쓰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름은 많이 불렀는데 글자로는 한 번도 안 써봐서요. 그날 집에 돌아온 춘자 할머니는 장롱 앞에 앉아 오래된 영정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말이 없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펴고 연필을 쥡니다. 이응, 손이 떨려 선이 휘어집니다. 종이를 구겨버리고 다시 또 썼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종이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남았습니다. 영감. 할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끝내 못 썼지만 춘자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래도 저승에서는 알아보겠지. 평생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 종이는 다음 날 아침 영정사진 뒤에 조심스럽게 끼워졌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길거리 간판이 말을 걸기 시작하고 아들의 이름 석자가 꽃처럼 보입니다. 지하철도 마음 놓고 탈 수 있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한글 실력이 늘어난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다락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 같은데요. 세상에 영감의 유품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니 반가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몰랐던 할아버지의 흔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평생 모아온 자식들의 통지표, 며느리의 첫 편지,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받은 용돈 봉투 등등. 상자 속에는 낡은 노트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춘자야, 고생했다. 영감의 글씨는 서툴고 지저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언어로 처음 글씨를 배우는 사람처럼요. 춘자야, 밥은 잘 먹었니? 다음 페이지, 같은 문장입니다. 춘자야, 오늘도 수고했다. 그 다음, 춘자야, 너를 사랑한다. 할머니는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또 같은 내용, 또 다음,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할아버지가 매일 써 내려간 말들입니다. 아들아, 이게 언제부터? 처음 페이지 날짜를 보세요. 할머니가 노트를 펼칩니다. 맨 첫 페이지, 날짜는 신혼 초기입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닫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노트를 매일 썼다는 것은 아내인 자신이 그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언젠가 자신이 글자 배우기를 기다렸다는 뜻이라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영감의 손글씨는 더욱 흔들립니다. 더 이상 쓰기 어려웠던 시간이 느껴집니다. 춘자야,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할머니는 그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픈 울음이 아니라 사랑을 비로소 읽은 사람의 환희의 울음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그 노트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새 노트의 첫 페이지에 글자를 씁니다. 손글씨는 여전히 삐뚤삐뚤합니다. 영감아, 이제 나도 읽을 수 있다. 며칠 후 춘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동안 돋보기를 쓰고 자판을 눌러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아프지 마라. 밥 먹어라. 하지만 맞춤법이 틀려 아프지 마라가 아프지 마라, 밥 먹어라가 밥 먹어라가 됩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멍해집니다. 어머니가 그 짧은 문장을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핸드폰을 들고 씨름했을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보낸 문자 메시지. 아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회사 탕비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퇴근하면서 PC를 사서는 어머니의 방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배움을 응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에 PC를 설치해 주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괜히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괜히 또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하던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뜨자 놀란 아들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오는 숨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들아, 나 핸드폰 전화 내가 직접 했다. 아들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습니다. 잘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한번 해봤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했을지 아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덧붙입니다. 예전엔 내 목소리 들으려면 누가 옆에 있어야 했는데, 이젠 혼자서도 된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전화기를 꼭 쥡니다. 회사 복도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보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천천히 말합니다. 이번 주말엔 제가 옆에 같이 있을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게 웃음소리가 납니다. 그래라, 그냥 옆에만 있어라.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복지관 한글 교실의 마지막 과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수신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몰래 행사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 비뚤비뚤하게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글을 배우니 세상이 다 꽃밭입니다. 먼저 간 영감님 이름도 내 손으로 써보니 이제야 내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춘자. 써놓고 보니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 투박한 글씨체가 세상 그 어떤 명필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